당신은 지금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은 죽음이 언제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의사가 사망 시각을 선언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고 심전도 모니터가 일자로 평평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죽음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심장이 멈춘 뒤에도 당신의 뇌는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들 중 일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는 당신이 죽었다고 선언된 이후에도 여전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유전자가 활동을 시작하며 심지어 어떤 유전자는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활발해집니다. 잠깐, 정말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면, 만약 죽음이 스위치를 끄듯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꺼져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경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리처드 파인만이 죽음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 남긴 사료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순간, 혹은 뇌파가 사라지는 순간을 우리는 한 존재의 완전한 종료로 규정합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정확한 시각이 기록됩니다. 오후 3시 42분, 마치 그 순간을 기점으로 삶과 죽음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몸은 단 하나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수많은 미세한 생명 단위들의 거대한 연합체입니다. 심장이라는 하나의 펌프가 멈춘다고 해서 그 37조 개의 세포가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은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앙 시스템일 뿐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산소 공급이 끊기지만 각각의 세포와 조직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저마다 다른 시점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어떤 세포는 몇 분 안에 죽고, 어떤 세포는 몇 시간을 버티며, 어떤 세포는 며칠 동안 자신의 생물학적 임무를 이어갑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사건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꺼져가는 수많은 불빛들의 집합입니다. 도시의 밤, 정전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건물의 불이 동시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구력씩 순차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편의를 위해 정한 하나의 기준선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 현실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느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부르는 상태와 죽었다고 부르는 상태 사이에는 정말로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망 이후의 생물학적 활동을 연구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뇌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류도 함께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 동물 실험과 임상 관찰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직후 뇌에서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강렬한 전기적 활동이 관찰되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산소 공급이 끊긴 뇌세포들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으로 연구자들은 이를 뇌가 마지막 순간에 보이는 일종의 가활성화 반응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뇌의 전기적 활동이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세포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긴 세포는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고, 세포는 이곳에 저장된 에너지원, ATP를 다 쓸 때까지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려 합니다. 근육세포, 피부세포, 결합조직 세포처럼 대사 속도가 느린 세포들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 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이식 의학에서는 사망 판정 이후에도 일정 시간 안에 적출된 장기 조직이라면 이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각막, 피부, 뼈, 심장파막 같은 조직은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이식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전자 차원의 발견입니다. 사후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을 추적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도 일부 유전자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며 심지어 특정 유전자들은 사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염증 반응, 스트레스 반응, 면역 관련 유전자들이 이런 특징을 보였고 놀랍게도 폐암 발생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들도 사후에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남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자신이 속한 개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생존과 복구를 위한 유전적 지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몸속에는 우리 자신의 세포가 아닌 존재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수백 조 개에 달하는 이 미생물 군집은 숙주인 인간이 사망한 뒤에도 한동안 자신들의 삶을 이어갑니다. 오히려 산소가 사라진 환경은 험기성 미생물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하며 이들은 시신의 조직을 분해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갑니다. 보건학과 법의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미생물의 활동 패턴을 통해 사망 이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은 전신순환의 정지를 의미할 뿐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개별 생명 단위 전체의 동시적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수많은 생물학적 과정들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진화는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세포가 동시에 기능을 정지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진화가 애초에 죽음이라는 사건을 대비해 몸을 설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화는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진화는 오직 하나의 기준만을 따릅니다. 바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가입니다. 자연 선택은 개체가 죽는 순간을 아름답게 혹은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몸을 설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개체는 더 이상 번식에 기여할 수 없고 따라서 자연 선택에 압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화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몸을 설계해왔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오래 생존하도록 만드는 방향입니다. 원시 인류가 살았던 환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상, 출혈, 산소, 결핍, 극심한 탈수, 감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저마다 독립적인 생존 본능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심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거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각 세포는 최대한 오래 버티며 전신순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이 완강한 생존 전략은 원래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들거나 심한 출혈로 혈압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신체는 즉각 모든 기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팁니다. 이것이 실신, 저혈압, 수크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이 멈추는 진짜 죽음의 순간에도 세포들은 이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세포는 개체 전체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세포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산소와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여기서 고대 인간 환경과 현대적 죽음 사이의 간극이 드러납니다. 진화는 전신순환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끊기는 상황을 정교하게 대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애초에 회복이 불가능한 진화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깔끔하게 동시에 꺼지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대신 있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도록 설계된 수십조 개의 독립적인 생존 알고리즘뿐입니다. 죽음이 길고 비대칭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오래된 생존 본능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충실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실제로 심장이 멈춘 순간부터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벌프 1단계 순환 정지. 벌프 심장이 멈추면 혈액은 더 이상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합니다. 뇌는 인체 기관 중 산소 결핍에 가장 취약한 조직입니다. 산소 공급이 끊기면 뇌세포는 약 4분에서 6분 이내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벌프 2단계 세포 에너지 고갈. 벌프 산소가 사라지면 세포는 산소를 이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 산화적 인산화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예비 시스템, 즉 무산소 대사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효율이 훨씬 낮고 부산물로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젖산이 축적되면 세포 내부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이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서서히 방해합니다. 벌프 3단계 세포막의 붕괴. 벌프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이온의 농도 차이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세포막의 이온 펌프가 멈추고 나트륨과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무분별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물을 끌어들이며 부풀어 오르고 결국 세포막이 터지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를 괴사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통제되지 않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는 이와 정반대의 훨씬 더 정교하게 통제된 세포 죽음의 방식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포 자살, 에포토시스입니다. 이는 세포가 스스로 유전 프로그램에 따라 조용히 질서 있게 스스로를 해치하는 과정으로 평상시에도 우리 몸속에서 수백만 개의 세포가 매일 이 방식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죽음 직후의 조직 안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즉 통제되지 않은 괴사와 프로그램된 세포 자살이 동시에 벌어지며 조직마다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벌프 4단계 조직과 장기별 시간차. 벌프 산소 결핍에 대한 저항력은 조직마다 크게 다릅니다. 뇌와 심장 근육세포는 대사 요구량이 매우 높아 몇 분 만에 손상됩니다. 반면 피부, 각막, 힘줄, 뼈 같은 조직은 대사 속도가 느려 수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상 생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 이후에도 일정 시간 안에 각막이나 피부 이식이 가능한 생물학적 근거입니다. 벌프 5단계 자가분해와 부패. 벌프 세포가 대규모로 파괴되기 시작하면 세포 내부에 있던 소화효소들이 세포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원래 이 효소들은 세포 안에서 노폐물을 보내야 하는 역할을 하지만 통제를 잃은 상태에서는 주변 조직까지 스스로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자가분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더해 몸속에 있던 미생물, 특히 장내 미생물들이 산소가 사라진 환경을 틈타 조직 깊숙이 퍼지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부패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쇄 반응입니다. 행동, 순환 정지, 생물학적 변화, 산소 결핍과 에너지 고갈, 생리적 결과, 세포막 붕괴와 자가분해, 장기적 결과, 조직의 완전한 해체. 이 모든 과정은 몸의 부위마다, 세포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여러 개의 시간선이 겹쳐진 결과물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물학의 언어를 넘어 물리학의 언어로 죽음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리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열역학 제2법칙을 따릅니다.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해
고립된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원리입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어서 방 안 온도와 같아지듯 질서 있는 상태는 자연스럽게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외부에서 에너지, 음식과 산소를 끌어들여 그 에너지를 이용해 몸속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복구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단백질을 새로 만들고 DNA의 오류를 수정합니다.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라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작고 국수적인 영역만큼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바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더 이상 엔트로피 증가의 흐름을 거스를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무질서를 향해, 즉 본해와 해체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며 에너지를 태워가는 예외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죽음은 그 예외 상태가 끝나고 몸을 이루던 물질이 다시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 흐름을 더 들여다보면 세포 안의 화학 반응들은 결국 분자들의 운동과 충돌, 그리고 화학 결합의 형성과 파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는 이 화학 반응들이 매우 정교하게 조율되고 통제되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이 정교한 조율이 무너지고 분자들은 더 이상 통제된 경로를 따르지 않은 채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 즉 자가분해나 산화, 분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던 분자들의 배열이 점차 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적 차원에서 본 죽음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몸을 이루던 탄소, 질소, 산소, 수소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그 배열과 조직이 무너질 뿐입니다. 이 원자들은 결국 분해 과정을 거쳐 토양으로, 공기로,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물리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관, 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뇌는 산소 결핍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러 동물 실험과 임상 사례 연구들은 심정지 직후 뇌에서 일시적으로 강렬한 전기적 활동, 특히 감마파와 같은 고주파 뇌파가 급증하는 현상을 관찰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정전이 되기 직전 전구가 마지막으로 밝게 번쩍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이 현상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산소 결핍 상태에서 뇌세포를 억제하던 여러 조절 시스템이 먼저 기능을 잃으면서 오히려 신경세포들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엔진이 순간적으로 폭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뇌는 정말로 심장이 멈추는 즉시 활동을 멈추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무언가를 경험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뇌의 활동 정지 역시 심장 정지처럼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름의 과정과 순서를 거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뇌는 평생에 걸쳐 신경가소성이라는 성질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해왔습니다. 반복된 경험은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서서히 악화됩니다.
뇌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의 정상 상태를 새롭게 학습하고 재정의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뇌의 속성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유효합니다. 산소가 줄어들고 신경신호 체계가 무너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뇌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신호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처리하려 시도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통찰이 떠오릅니다. 몸이 단순히 약해지고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뇌를 포함한 모든 조직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상을 학습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몸은 여전히 적응하고 반응하고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의 순간, 하나의 수위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은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수많은 생물학적 과정들의 집합입니다. 그 이유는 진화가 애초에 깔끔한 동시 정지를 설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오직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했고, 그 결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위기 상황에서도 최대한 오래 버티려는 독립적인 생존 프로그램이 새겨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은 세포 단위에서 여전히 작동합니다. 산소가 끊긴 세포는 곧바로 죽지 않고 무산소 대사로 전환하며 버팁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 비로소 세포막이 무너지고 자가분해와 부패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직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기에 죽음은 한 지점이 아니라 넓게 펼쳐진 시간의 구간이 됩니다. 이 생물학적 현상을 물리학의 언어로 옮기면 훨씬 더 근본적인 그림이 드러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라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질서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태우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심장 정지는 이 질서 유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사건이나 그 순간부터 몸은 우주의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다시 무질서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흐름의 속도는 조직마다 다릅니다. 대사가 활발한 조직은 빠르게, 대사가 느린 조직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는 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남은 자원을 총동원해 무언가 반응하려 하는 기관. 뇌의 마지막 활동은 몸 전체가 보여주는 서서히 꺼져가는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을 하나의 점으로 규정했을까요? 그것은 생물학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필요로 했던 경계선이었습니다. 실제 생물학적 현실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느리게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었던 죽음의 이미지가 사실은 진짜 생물학적 진실과는 다른 단순화된 관념에 불과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끝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은 죽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먼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생물학적 과정들은 실제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일정 시간 동안 조직이 생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 덕분에 장기이식과 조직이식이라는 현대 의학의 기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막을 이식받아 다시 세상을 보게 된 사람, 심장판막을 이식받아 다시 뛸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생존의 시간차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 몸을 이루던 물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토양과 대기,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순환 속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몸을 이루던 탄소와 질소, 그리고 각종 미네랄은 분해 과정을 거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식물의 양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재료가 됩니다. 죽음은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순환의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은 생명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완강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손상을 복구하며 무질서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우주의 거대한 무질서의 흐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질서를 지켜내고 있는 매우 특별하고 능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다해 버티고 적응하고 살아남으려 시도합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평생 동안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탐구했습니다. 에너지, 물질, 시간, 그리고 확률.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파인만이 즐겨 강조했던 물리학의 근본 원리 중 하나는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갈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했던 원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죽음의 생물학적, 물리학적 가정들 역시 결국 이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세포가 무너지고 조직이 분해되는 이 모든 과정은 물질과 에너지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했던 배열이 풀려나 더 넓은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입니다. 파이만은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배운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고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한때 다른 무언가의 일부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시 우리의 몸이라는 형태로 정교하게 조직되었다가 언젠가는 다시 흩어져 또 다른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라는 냉정하고도 아름다운 물리학적 사실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사건은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존재를 이루던 원자들의 정교한 배열이 서서히 풀려나 다시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는 언젠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잠시 이토록 정교한 형태로 조직되었으며 삶이 끝난 뒤에는 다시 흙으로, 공기로, 그리고 다른 생명의 일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죽는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계속 움직입니다. 세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쓰고 유전자는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뇌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반응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라는 현상이 얼마나 완강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 당신을 이루던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후 당신 자신의 몸을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